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곰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콜콜의 이슈 작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네, 오늘은 재미있는 경제 뉴스 우리 홍민철 기자가 준비하신 순서인데요. 오늘 조금 덜해요. 진짜? 네, 오늘 조금 덜. 그래도 미리 시작부터 그러시면 안 되죠. 엄청 재밌다고 하시고 시작해줘야죠. 그죠? 재밌죠? 조금 덜해. 안 되겠네. 아쉬워. 어떻게, 그러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덜한데 보지 말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기쁜 소식. 그렇죠. 네. 너무 기쁜 소식이죠. 사실 요걸로 좀 이제, 기쁜 소식이니까 조금 덜 재밌어도 넘어가 주시라 생각하면서 노동조합법 2, 3조가 드디어 통과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신다죠? 박수!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수건 사업입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IMF 이후에 한국 사회의 오랜 수건 중 하나죠. 노동계의 수건인지 한국 사회의 수건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비정규, 하청, 계약, 특고 노동자들이 이제 뭐 진짜 사장 나와라. 그러면 다 불법이었습니다. 파업하면은 이제 손해배상 한 수십억씩 때려맞고요. 그러니까 못했죠, 파업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셨고요. 이제 이런 그 하청, 뭐 계약, 뭐 다른 여러 직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그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게 불법이 아닌 게 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디딘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1번 페이지 띄워주시겠어요? 요게 이제 보시면은 한자가 잔뜩 써있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아래쪽에 보시면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발의된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아시겠죠? 21년 전이니까. 원래는 이 이전 회기, 2000년도에도 이 같은 법안이 발의가 됐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은 파일은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찾지 못했는데, 이 다음 회기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거를 제가 가서 다운받아 온 겁니다. 발의자 보시면은 담병호,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혜자까지가 아마 민주노동당 의원일 거고요. 네, 10명. 네, 그리고 김태형, 강창일, 이원영 이쪽부터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강창일 의원이 아마 제주도 민주당 의원이죠. 좋지 않은 기억 있으신가? 이렇게. 말을 아끼시. 알겠습니다. 네. 왜 저걸 저한테 물어보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실제로 타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에 따라서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 법을 개정을 제안하는 이유다. 이렇게 써있죠. 네네. 이게 그냥 지금 개정 이유와도 똑같은 모습이죠. 2번 페이지 가시면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2004년에 개정안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고요. 오른쪽에 이제 2005년인데 내용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냥. 2004년기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 이게 이제 사용자에 대한 조항인데, 이 오른쪽도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고 발의되고 폐기되고를 반복하다가 이번에야 이제 넘게 된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이제 다수당이 민주당이 됐었잖아요. 발의를 했었는데 통과를 시키질 않았어요. 본회의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권 넘겨준 다음에 이제 본회의 통과를 시키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을 당시 대통령이 2번 행사한 그 법안입니다. 이정명 정부 들어서면서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발효가 될 일만 남은 거죠. 이게 늦었지만은 뭐 잘한 건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쳐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도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지만 다들 지금 많이 좋아하시는 분위기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예전에 입사할 때부터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고 20년이 뭐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이 법 하나 때문에
제가 쌍용자동차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쌍용자동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너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한 20분 가까이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은 이 관련된 법에 의해서 안 그래도 됐을 법한 일인데,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생활고 때문에 하신 거라서 별로 저는 좋은 기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좀 해소될 수 있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 네. 그 국회에 이게 통과된 당시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랑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전에 대우조선해양 지금은 하나 오션이 됐긴 했지만 그 벙커 베슬이라고 그래서 그 유조선 네. 유조선을 만들면 이제 아래가 탱크가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가 깊게 이제 배가 올라가거든요. 그걸 이제 세로로 단면을 잘라가지고 붙이는 건데 그 거기 가운데 밑바닥에 한 평짜리 정도 돼서 쇠를 이렇게 용접해갖고 자기 몸을 거기다 가두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아마 여기 계셨고요. 네. 최하얀 씨죠. 최하얀 씨. 최하얀 씨였습니다. 그 통과됐을 때 그 두 분이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하고 이제 같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네. 아까 그 말한 최하얀 네, 씨랑 네. 두 분이서. 네, 사진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참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 않았을까. 네. 그때 직전에 이제 그 국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했어요. 국회. 이거 막으려고 필리버스터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뭐 그거는 아유, 당연한 권리니까 뭐 할 거 했을 건데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국힘의 필리버스터. 네, 국힘 필리버스터. 맞지? 아, 최하얀이 아니라 유채한. 유채한. 헷갈렸다. 유치원. 유채한 위원장이랑 양경수 위원장이랑 손을 잡고 있었죠. 성함이 틀렸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국힘 필리버스터를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하면 좀 준비하니까 보는데 하나도 못 봐가지고 아 도저히 이게 귀를 열고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하시니까 대신에 이제 진보당이랑 민주노총이랑 노동자들이 이제 그 반대쪽에서 필리버스터를 했죠. 그게 아마 그 진보당 국회에 있는 무슨 사무실인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원래는 필리버스터를 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하고 민주당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진보당도 시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순서상 이게 하룻밤을 새는데 요즘 필리버스터 하면 9시간, 10시간 기본이니까 이제 3번 안에 들지 못하면 잘해봐야 4번이 될락말락인데 10시간씩 8시간씩 한다고 해도 3명이 지나가면 24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3번이 안정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0시간, 9시간, 10시간 기본으로 하니까 어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네. 근데 뭐 2시간 하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긴 한데 이제 뭐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앞부분에 이제 그 배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따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다고 진보당은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진보당이 이제 거기서 그 로텐도어 앞에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 회의실로 옮겨서 회의실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거 생중계는 한 3분의 2 지점까지는 봤는데 국힘이 뭐라 그랬는지 나중에 생각하니까 궁금했더라고요. 한 대여섯 시간 동안 뭘 떠들었을까? 보통 뭘 막 읽고 그래요. 보신 분이 있나 해서. 그래서 필리버스터 중에 좀 기억에 남는 필리버스터가 많지 않은 이유가 그 내용을 잘 준비해 오는 분들도 계시고 논리적으로. 네. 그냥 뭐 시간 때우기. 네, 시간을 질질 끌면서 뭘 막 읽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죠. 근데 뭐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맞대응하기는 어렵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사실은 이 법이 통과가 된 이유가 사회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판결이 다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장 나와라.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소송을 걸면 소송에서 대부분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대부분의 판결에서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반대 논리를 펴기가 좀 어렵긴 해요. 사회적으로 보면 법원에서 이미 뭐 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국힘은 필리버스터까지 하면서 그렇게 어차피 될 텐데.
우리는 자본가의 편이다. 라는 걸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럼요. 중요하죠. 일종의 그 자본가를 향한 세레나데처럼 그런 건 중요하죠. 그런 거군요. 네. 8시간 동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내가 존재의 이유를 누군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그렇게 믿어. 그럼요. 자기가 이런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약관계에 따라서 교섭 의무가 정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적인 어떤 원칙이다, 법칙이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다 정규직 하면 되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네요. 네. 그거 어떻게 추진 좀 한번. 그건 시대를 이제 IMF 이전으로 돌리자는 것인데, 이게 왜 IMF 이후에 수건 사업이 됐냐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상용화된 것이 IMF 이후라서 그러거든요. 한국에서 그전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아닌 사람이잖아요. 정규직이 아닌 사원인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없었죠. 근데 그때도 알바는 있지 않았냐? 그렇죠. 아르바이트가 존재했죠. 네. 아니면 단기 계약직 이런 사람들은 존재했어요. 근데 이 비정규직이라는 개념화된 것은 예를 들면 아주 단기 계약직, 잠깐 일을 하기 위해서 몇 달 알바처럼 혹은 이제 뭐 사원이긴 하지만 사원에 준하는 뭐 이런 대우를 해주지만 아주 짧게만 계약하는 이런 단기 계약직은 존재했죠. 근데 늘 일하는 사람을 이 회사의 정규 사원이 아닌 것으로 채워나가는 게 IMF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둘 사이에 격차가 발생하고 그리고 요 비정규직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우리도 노동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노조를 만드는 것부터 불법이었으니까. 네. 그리고 노조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거 왜 우리한테 얘기해? 니네 사장한테 가서 얘기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장은 법률상 사장은 다른 사람이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20여 년간 계속 질곡으로 다가왔던 것이고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법정 공방으로 막 넘어간 거죠. 노동위원회 제소도 하고 결국에 재판도 가고 이런 과정에서 재판에서 중요한 판결들이 나오고 그 원청이 사장이 된다. 교섭의 상대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판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기 힘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그리고 요 분들이 그래서 파업을 하면 대부분 불법 파업이 되어버렸던 것이고 이번에 바꾼 것 중에 이제 파업의 범위 그러니까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이제 경영상, 정리해고가 쟁의행위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들어갔죠. 그런 내용들이. 노동자들에게 근로조건을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 판단이나 이런 것들도 쟁의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뭐 투쟁을 하거나 파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불법이 아닌 게 됐죠. 네, 그러니까 아까 쌍용자동차 얘기를 했는데 쌍용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정리해고는 투쟁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정리해고에 반대한다. 이런 파업 자체가 불법이었던 것이고 이 불법으로 규정이 되니까 너네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라는 것이 이제 손배가압류로 그러니까 그렇게 판결이 났던 것이고 손배가압류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3조가 이제 그 내용인데 3조 손배가압류 내용인데 이제 2조에서의 이제 불법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3조에 있는 손배가압류 그러니까 손해배상 부분도 이제 많이 해결되는 측면이 좀 생기는 것. 그러니까 이게 IMF 이전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없었던 일이죠. 왜? 노사가 깔끔했으니까. 그 이후에 비정규직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같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은 제가 한 7, 8년 전인가 들은 얘기인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비정규직이 없었던 시기를 살아본 사람. 저는 그때도 일을 해봤으니까 회사 다니지는 않았지만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저보다 몇 년 선배들만 해도 다 정규직이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비정규직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요즘 대학생들이나 20대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비정규직이 당연한,
원래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태동했을 때부터 비정규직이라는 게 존재했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다른 존재. 비정규직이란 계급이 있고 정규직이라는 계급이 있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학생 교육에 갔던 어떤 분이 비정규직이라는 건 원래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얘기냐?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분들은 비정규직이 이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비정규직이 있는 게 뭐 당연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의 사장이 누구냐. 그러니까 법적 사장이 아니라 이들이 노동 조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장이 누구냐. 그 사용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바꾼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말씀. 진보당 끝났는데 필리버스터에서 상법으로 넘어갈까 이제? 아니 진보당 필리버스터에 무슨 얘기 나왔는지는 해주셔야죠. 굳이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때 한 4-5분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어요. 3번 페이지 띄워주시면은 요 화면은 아닌데 여기 이제 국회의원, 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쭉 있고 가운데 양경수 위원장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요 다음번에 이게 생중계 화질이 안 좋았어요. 캡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울어 막 사람들이. 요 다음 화면 보면 이제 양경수 위원장이랑 정혜경 의원이 사회를 보고 양경수 위원장이랑 택배노조 위원장이 또 한 분이 나와갖고 이제 현장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제가 필리버스터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지금 곰곰이님 말씀하신 그 어떤 진짜 사장과 노동자와의 관계가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그 택배잖아요. 여기 나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택배 노조 CJ 본부장님이 나왔어요. 이분이 이제 CJ 택배 노조분들이 진짜 한 2000년대 중반부터 10년, 15년을 계속 가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은 너네인데 왜 교섭 안 하고. 사실 이분들은 지금 그 공공호민님 말씀한 대로 90년대 후반에는 정규직이었어요. CJ. 그러니까 CJ는 아니고 그냥 대한통. 대한통운의 정규직 기사였죠. 근데 막 이렇게 잘라내고 뭐 이렇게 막 유도하고 막 그래서 한 몇 년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특수고용직 신분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였죠. 지금 많이 좀 다른 분들도 들어오시고 하셨지만. 그러니까 요 분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길게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양반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출근 언제 하고 퇴근 언제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노동 조건이라는 것 중에 월급 얼마 받냐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출근 퇴근이 제일 중요한데 이 출근 퇴근을 누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종속성이라는 개념이 생기지 않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CJ 택배 노동자 기사분은 누구에게 종속되어 있냐. 계약관계는 대리점이랑 되어 있는 위수탁 관계로 되어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셨는데 저희가 취재를 몇 번 이런 게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나눠볼까 하면 종속성에 대해서 특히 택배 기사의 종속성에 대해서 지금 여기 강경훈 기자가 러닝을 좋아하세요. 트민남이랑 남들 러닝 안 할 때부터 한 3년 전부터 러닝을 지금 마라톤을 하고 계시죠. 운동화를 러닝화를 하나 사야 될 거 아닙니까? 러닝화를. 그래서 주문을 해요. 그럼 네이버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에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띡 누르잖아요. 그러면 네이버는 이 쇼핑몰 사장한테 주문이 들어와서 배송해 뭐 갖다 줘? 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쇼핑몰 사장은 뭘 하느냐면 CJ 대한통운에 이거를 강경훈네 집 앞에다가 배송해줘 라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CJ 대한통운은 뭘 하냐면 자기네 이제 지역마다 다 이제 사업소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소에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경훈 기자가 산 러닝화의 창고가 쇼핑몰의 창고가 부산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부산에 있는 사업소 CJ 부산 사업소에다가 저 쇼핑몰 창고에 있는 운동화를 가져와 라는 주문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집화라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가져오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택배 대리점의 어떤 A 기사가 온라인 쇼핑몰 부산에 있는 운동화 창고에서 운동화를 가져오죠. 그럼 이걸 어디로 가져가냐? 자기네 있는 이제 대리점으로 일단 가져와요. 대리점에 가져오면
이 사람처럼 경훈 씨처럼 다른 물건을 막 주문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모아오는 겁니다. 모아와서 대리점에 모이면 일정 부분이 이제 쌓이면 큰 트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말한 거는 1톤 우리가 늘 보는 택배 트럭이잖아요. 근데 이거가 갖고 온 것들이 모이면 큰 트럭 한 15톤, 20톤, 30톤짜리 트럭들이 이 대리점들을 돕니다. 쭉 돌아 모아가지고 서브 터미널이라는 데로 가요. 그러니까 이 물류의 기본인데 모여서 이동시키죠. 근데 이동시키는 곳은 어떤 거점 같은 곳이라서 부산에서도 막 뭐 남포동으로 갈 때도 있고 서면으로 갈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딱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경훈 씨네 집은 서울이니까 이 부산에 있는 거점 서브 터미널에서 좀 더 큰 광역, 그러니까 뭐 CJ로 치면 뭐 대전쯤에 있는 그 항반도의 정중앙에 있는 대형 터미널, 그걸 이제 허브 터미널이라고 부르는데 허브 터미널로 보내는 거예요. 광역 단위는. 근데 여기 부산 허브 터미널에서 아니, 서브 터미널에서 뭐 광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울산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기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건 대전으로 보냅니다. 그럼 대전에서 있는 그 허브 터미널, 그 뭐 지역 메가 허브 센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IT 허브 센터 그런 거 같은 허브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커요.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뭐 그냥 거의 건물 한 15층짜리 한 10동이 붙어 있는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안에 막 박스들이 막 그냥 전국에서 막 모이고 박스들이 막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훈 씨 운동한 거죠. 그럼 그 허브 터미널에서 서울 근교에 있는 서브 터미널로 가게 돼요. 그 서브 터미널에서 다시 대리점으로 가고 뭐 경훈 씨 서울에 있는 뭐 어디 뭐 저기 서초동이다. 뭐 서초동에 있는 택배지 그 대리점으로 가서 그 서초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 기사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종속성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4번 페이지 보시면 말씀드린 그 뭐 운동화 창고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건데 CJ는 뭘 관리하냐면 부산에 있는 서브 터미널, 대전에 있는 허브 터미널, 서울에 있는 서브 터미널 이 세 개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대형 차량들, 이 대형 차량들을 CJ 대원통운이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형 차량이 서울, 그러니까 경훈 기자 집 근처에 있는 대리점에 물건을 내려줘야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잖아요, 택배기사는. 그거를 관리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택배기사의 출근 시간을 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 한 번만 이 큰 트럭이 대리점에 가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밤새 왔다 갔다 할 것 같고. 그러면 택배기사한테는 그 차, 내 대리점에 들어오는 그 대형 차량, 간선차라 그러는데, 지역별로 움직인다 그래서, 들어오는 간선차가 몇 시에 마지막 차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루에 뭐 10번 정도 들어오는데, 보통 한 7, 8번? 대여섯 번 정도 들어오는데, 마지막에 들어오는 차가 몇 시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내 퇴근 시간이 결정돼요. 왜냐면, 첫 번째 들어오는 차가 만약에 오전 7시에 들어왔다고 치면 마지막에 들어오는 차가 그 이후에 쭉쭉쭉 들어오겠죠. 뭐 30분에 한 대, 1시간에 한 대씩. 만약에 12시쯤 들어왔다. 마지막 차가. 6번째 차가. 그럼 그 6번째 차만 딱 짐을 풀어가지고 자기 거 챙겨갖고 나가서 배송하면 돼요. 그럼 뭐 한 대여섯 시간 해갖고 7시 전에 일이 끝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1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그러면 12시에 끝내서 나가야 되는데 1시에 한 걸 풀어가지고 내 차에 실으면 2시, 3시 됩니다. 그럼 그걸 싣고 하루 일당을 다 채우면 내 돌릴 거 다 돌리고 나면 8시, 9시 넘어가요. 이거를 현장에서 저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얘기를 돌려서 내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게 종속성이잖아요.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그걸 CJ가 관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취재를 하면서 사실 저희가 취재한 건 그 종속성의 문제는 좀 아니었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이를 좀 하려고 취재를 했던 건데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은 한 8시쯤 나옵니다. 그래서 한 12시쯤에 끝내요, 일을. 다음 차가 들어오든 말든. 싣고 나가. 진짜. 근데 비조합원 분들은 이제 이 얘기 방송에서 했나? 안 했나요? 안 한 것 같은데? 왜 한 것 같은 기억이 들지? 아무튼 똑같은 얘기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딴 데 가서 비조합원 분들은 1시까지 있어요. 1시까지 그걸 풀어야 돼. 그럼 2시쯤 나갑니다. 2시쯤 나가면 그때 이제 저희가 그 경제팀이 같이 이제 다른 기자들이랑 같이 했는데
2시쯤 나가는 사람을 따라 붙어라. 그 운전한 사람이 여기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비조합원분 2시쯤 나간 차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났더니 조합원분들은 6시 반에 끝나는데 그때 몇 시쯤 끝났어요? 그때 엄청 늦었는데 중간에 놓쳤는데 그때 보고 드린 게 아마 되게 9시, 8시 40분인가 끝났다는 거예요. 8시, 9시. 네. 9시. 네. 그러니까 한 3시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물론 쟁점은 이건 여기에 붙지는 않았지만, 간선차를 빨리 땡겨라. 빨리 막차를 땡겨라. 1시간 땡겨라. 11시까지 해라. 그래야 내가 퇴근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할 거냐는 거죠. 이걸 대리점 소장한테 얘기하면, 대리점 소장은 서브터미널에서 차가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자기가 빨리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지. 근데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택배 노동자들, 도저히 내 1시 나오는 차는 못 받겠어. 파업할래. 파업을 해. 그러면 대리점한테 가서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J 본사로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죠. 아니, 트럭 갖고 오는 게 CJ 대한통운인데. 그렇죠. 거기다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노동조합법 2조, 노조법 2조. 이 내용이 실질적인 사용자. 아까 그 이번에 있는 그 신고 비교표 보면은 사용자는 누구냐. 이걸 설정하는 건 노동자가 누군가가 얘기를 할 때 사용자를 얘기해야 되니까 사용자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단지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네가 이 사람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면 사용자로 볼 거야 라고 2004년부터 이 문구를 넣자고 했는데 올해 통과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21년이었던 것 같은데 CJ 대한통운이 그때가 이제 언제냐면 코로나가 막 확 퍼지니까 온라인 쇼핑 막 그러니까 물류센터가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트 가서 장 보고 그 쇼핑몰 가가지고 옷 살 거를 다 온라인으로 시키니까 그때 19분이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 21년. 그러니까 이게 그 공식 통계가 그래요. 통계만. 그러니까 실질은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질병을 얻으셨거나 했을 텐데, 그러니까 못 견디겠는 거죠. CJ에 대한 통은 그 택배 기사들이. 그래서 뭘 했냐면 저쪽 을지로 입구 시청역 인근에 가보면 그 대한통운 본사가 있는데 거기 앞에 점거를 합니다. 야, 이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이거 똑바로 좀 바꿔라. 그래서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 한 20일 점거, 이때 진짜 더럽게 추웠어요. 막 잠깐 한 1시간 밖에 나가 있었으면 손가락이 잘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추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거기서 그냥 그 앞에서 거기가 건물 사이라 막 찬바람이 막. 근데 거기서 이러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사실 뭐 점거라고 하지만 그냥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건물 안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CJ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니까 용역 고용해야 되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불편 생겨갖고 다른 데 오피스 없고 막 해야 되겠죠. 이 비용을 다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너네 왜 대리점이랑 얘기 안 하고 본사 와서 난리야? 그게 한 20억 돼요. 그 20억 청구한 게 아직까지도 계속 있다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1심 판결이 나왔어요. 20억 다 주기는 좀 그렇고 한 2억 5천 정도는 배상을 해 노조가.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문 때려부신 것도 좀 있고요. 문 때려부신 건 고쳐줘야지.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배송 의무가 없어야 되는데 배송을 지었죠. 그러고 나서 그 8월 중순에 CJ가 그 20억 소송을 취하했다고 뉴스가 나와요. 7월 달쯤에. 7월 달쯤에 취하했는데 그 한 달 뒤에 알려진 거죠.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2조 3조가 통과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정권 바뀌고 눈치 좀 보다가 7월쯤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미리 해라. 뭐 이런 식이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CJ에 계셨겠지.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배송을 취하를 하고 발빠르게 대리점을 끼고 교섭도 합니다. CJ에 대한 통.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우리 공보미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힘의 균형 뭐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텐데 CJ 노조가 이제 택배 노조 중에는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이 2, 3조가 통과될 즈음에 경영계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 완전 파업 양산법이라고 했었어요. 파업 막 너도 나도 다 할 거다. 어제도 연합뉴스가 그런 기사 썼던데 여기저기서 파업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 연합이 왜 그런 기사를 쓰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전국 종합 그래갖고 막 7, 8명의 기자를 다 모아가지고 여기도 파업하네 저기도 파업하네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실질은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노동조합이 그 요구하는 것을 사용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CJ는 교섭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손해배상을 취소한 거예요. 소송을 취하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노동계에서 얘기한 그리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 대화촉진법? 에 더 가까운 거죠, 사실은. 여기 나온 그 양경수 위원장도 그렇고 이 CJ 본부장도 그렇고 아니 파업하고 싶은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풀려고 하지. 내가 무슨 파업하려 그러냐. 그런 안 얘기를 들어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근데 이제 뭐 법이 만들어진 거 정말 20년 넘어서야 이제 겨우 통과가 됐으니까 너무 다행스럽고 정말 박수 받을 만한 일인데 이게 지금 법이 딱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이걸 공고민님께 갑자기? 갑자기 공고민님한테 아니지 뭐 갑자기 물어보라고. 아니지 대본에 써 있는데 뭐. 공고민님한테 물어보라고. 법이 그러니까- 다 끝났다고. 응.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약간 오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법이 통과되면 세상이 격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CJ 대한통운이 왜 교섭에 나섰냐? 그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해왔던 노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사회적 대화나 이런 그 국회까지 같이 했던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교섭 비스무리한 걸 지금까지 진행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택배 없는 날 뭐 이런 것도 같이 결정하고 이랬던 경험들이 네. 그걸 결정하는 데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게 CJ 대한통운 노조였을 거 아닙니까? 가장 규모가 크니까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교섭에 지금 들어가도 사실상 뭐 만나서 이렇게 해왔던 게 많기 때문에 바로 교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파업에 지금 왜 들어가냐? 있는 노조들이 자 교섭하자. 싫어? 파업할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다 파업이라는 게 교섭하자고 하는 순간 바로 풀려요. 네. 그러니까 교섭이 되면 그러니까 파업은 보통 어떨 때 하느냐? 교섭이 결렬됐을 때 하는 겁니다. 혹은 교섭을 피했을 때. 그러니까 사측이 교섭하겠다고 하고 교섭에 앉잖아요. 그럼 파업 안 해요. 교섭하죠. 네. 왜냐하면 파업의 목표가 파업과 교섭의 목표는 동일하거든요.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뭐냐면 근로조건의 향상이에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노조가 자동차 노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없다는 거죠. 네. 제가 얼마나 웃기냐면 현대자동차 노조에 계신 분을 만나면 현대차 자랑을 그렇게 해요. 쌍용차 노동자를 만나잖아요? 쌍용차 자랑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SUV는 현대보다는 우리가 잘 만든다. 아니 그 프레임이 다르다는데 이게 몰라서 그런다. 튼튼하고 어쩌고 뭐 현대차 물어보면 그거 옛날 거잖아. 뭐 이런 거 막 자기 자랑 엄청 많이 합니다. 자기 회사가 잘 되길 바라고.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건 교섭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향상이죠. 제일 필요한 건 월급. 그러니까 연봉이 올라가는 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듯이 출퇴근 시간부터 시작을 해서 저번에 얘기했던 야간 노동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것도 근로조건에 들어가고요. 에어컨 가동을 며칠부터 할 거냐, 몇 도부터 할 거냐 이런 것도 다 근로조건입니다. 하다못해 구내식당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다 근로조건이에요.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게 노동자들의 요구는 요만큼이고 사용자의 요구는 요만큼 해줄 수 있다는 건 요만큼이니까 이걸 맞추다가 됐어! 이러면 결렬이거든요. 결렬이면 어떻게 쟁의행위에 들어가는데 강도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강도도 여러 개가 있고 예를 들면 뭐 1시간 조업 중단한다 뭐 이런 것도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모르는 겪어봤지만 굉장히 강력한 쟁의행위 중에 하나가 이게 쟁의행위인지 아닌지도 되게 애매한 게 하나 있거든요. 교통 쪽에 운송 노동자, 지하철이나 버스의 준법 투쟁입니다. 그죠. 그 뭔지 아세요? 지하철의 준법 투쟁?
법 지키는 건 뭐예요? 법을 지키는 투쟁이잖아요. 응. 법을 지키는 게 왜 투쟁인 거야? 응. 왜? 뭐지? 지하철은 문을 열면 응. 30초인가를 문 열고 있어야 돼요. 아, 그런 거 본 적 없죠? 바로 닫히잖아요. 급하게 닫아버려. 사람이 없으면 어. 바로 닫아요. 빨리 어. 가야 되니까. 이래야 이걸 맞추거든요, 시간을. 어.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준법 투쟁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기다려요. 난리가 납니다. 내 빨리 속이 가자. 터져. 돌아버려요. 심지어 제가 어떤 경험을 해봤냐면, 집회에 가야 되는데, 지하철 노조 연대 집회였어요. 학생 때. 네. 지하철이 문을 안 닫아.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교섭이거든요. 교섭과 쟁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것이 최종 결렬이 났을 때 파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왜 파업에 들어가냐 하면 파업을 하는 순간 생산을 멈추게 되고 그러면 타격을 입게 되죠. 사용자가. 그래서 빨리 교섭을 해. 교섭을 빨리 하고 우리말을 빨리 들어주게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섭이 끝나고 단협이 체결되는 순간, 단체 협약이 오래게 체결되는 순간 둘은 웃습니다. 끝났구나. 자, 우리 힘을 합쳐 열심히 자동차를 팔아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노조가 있는 경우엔 그런데, 자, 이 노조법 2, 3조가 통과가 됐어요. 개정안이. 사용자의 범위가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노조를 만들어봐야 별 효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택배가 그렇겠죠. 다른 택배사들 뭐 대부분 노조가 있긴 한데 좀 적죠. 왜냐하면 아니 우리 사장은 저기 대리점 사장인데 그 아무리 거기 얘기를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요? 라고 했던 게 조용히 있어 이제부터. 그렇다면 내가 노조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쿠팡. 네? 그래서 쿠팡은 발빠르게 민주노총보다 한국노총을 파트너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통과가 돼서 이제 6개월 후에는 공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공표를 하게 되면 국무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다음 국무회의를 하면 지금 미국에서 돌아올 거니까 돌아와서 이제 국무회의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될 것이고 국무회에서 공포를 하게 될 겁니다. 거부권 행사하려나?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그러진 않을 테니까 빨리 통과시키라고 했으니까. 송미령이 건의해. 거부하자고. 이진숙이 좋대. 김용훈 퇴장? 어쨌든 그렇게 공포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월 사이에 뭐가 발생하느냐? 법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뭐뭐로 한다. 근데 이게 케이스별로 막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네. 그죠?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하면, 횡단보도를 빨간불에 건너선 안 된다. 근데 중간에 빨간불이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처벌 어떻게 할 거냐? 어디까지를 뭘로 본다? 이런 게 필요하죠. 네. 법에는 이거를 해석이 아니에요. 법에는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횡단보도에서는 파란불에서만 건널 수 있다. 라고만 해요. 그러면 중간에 빨간불로 바뀌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란불에 진입을 했을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 걸 시행령이라고 해요. 시행령은 정확하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죠. 대통령령. 이걸 정합니다. 대통령령을 정해도 아주 세부적 케이스가 있어요. 또 네. 노란불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파란불에서 노란불로 변하는 순간에 진입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몇 초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게 그리고 뭐 이 동네에서는 수도권에서는 뭐 하지만 전라도에서는 예외로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행령을 정하고 나면 비슷한데 좀 더 세부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요.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옵니다. 정부가 음. 국무회에서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장관이 또 만들어요. 총리나 규칙을? 장관이 규칙을 만들어요. 어허.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감시할 근로감독관을 200명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가요. 음. 대통령령 아마 시행해서 진짜 악질적인 경우에 전 정권에서 시행령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법이 있는데 법의 내용에 배치되는 시행령을 하는 거예요. 와. 네. 법을 바꾸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적들도 많아요. 어. 시행령에서 막 이상한 시행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난 정부의 국회의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뭘 발의하려고 했냐면 모법의 그 정신, 모법의 내용과 상반되는 시행령은 국회가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것까지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이상하게 바꾸니까. 예를 들어 뭐 전쟁은 할 수 없다라고 법을 정해놨는데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는 개념들인 거거든요. 어쨌든 이게 만들어져 갈 겁니다. 개정안이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개정안들이 나올 거고 시행규칙 개정안들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싸움이에요. 숫자 하나를 가지고 예를 들면 노란불 3초까지는 괜찮다. 아니다 2초부터 괜찮다. 아니다 1초까지만 괜찮다. 1초 넘으면 아웃. 뭐 이런 것들을 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막 정하게 되겠죠. 이게 엄청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로비도 엄청 세지고 이게 국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력 다툼도 많이 벌어지고 이런 게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현실의 적용은 또 다릅니다. 현실의 적용은 그러면 이거 왜냐면 해석봐도 애매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야 이놈아 와 야 이 새끼야 자 전자는 욕인가 아닌가 현자는 욕할 수 없다 라고 돼 있어요. 시행령에 이게 모법에 폭력은 안 된다. 폭력에는 언어폭력이 들어가서 욕해서는 안 된다고 시행령이 돼 있는데 야 이놈아 이건 욕인가 아닌가. 욕이야. 야 이 새끼야 이건 욕이죠. 야 이놈아 이건 욕인가 아닌가. 야 이 녀석아 이건 욕인가. 이게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하는데 꽤 어려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것들이 쌓여야 돼요. 또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부터가 그래서 진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조는 지금부터 통과가 됐으니까 아마 지금까지 다 그런 생각을 해왔을 거고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거기에 있는 활동가들은 지금부터 조합원들을 무지막지하게 늘려야 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현장을 돌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원청에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게 됐어. 네. 이때가 기회죠. 그렇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이걸 그 사용자 측에서는 저들이 모이면 파업을 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 파업을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파업을 부르는 법이다라고 한 거고 노동자는 파업하느냐 아니냐 네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는 모여서 너한테 교섭하자고 할 거고 네가 교섭을 안 하는 순간 파업이야. 결정은 네가 하는 거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마. 우린 파업 안 할 거야. 교섭에 나와. 이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촉진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 경쟁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겁니다. 노조는 노조대로 바빠요. 사용자는 이제 바빠요. 왜? 교섭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내가 불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무사도 채용해야 되고 하다못해 노무법인하고 이제 가서 상담도 받아야 되고 노무사들 논한 거죠. 노측이든 사측이든 노무사들은 바빠집니다. 돈도 많이 벌겠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노무사가 돼야 되는 거. 노무사가 되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진짜 한 7, 8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지금처럼 어렵진 않았는데 노무사도 한 3, 4년 준비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통과하려면.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변호사처럼. 예. 왜냐하면 시대가 변해가니까 필요한 사람이 늘어나잖아요. 되려는 사람도 많아지는 거죠. 지금부터는 진짜 전쟁들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현장에서 싸웠을 때 야 이놈아를 요구로 할 건지
야, 이 새끼까지만 요구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교섭하다 보면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럼 교섭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건지, 이것들도 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이 됐습니다. 이제. 이 법을 통과함으로 해서. 네. 그렇죠? 근데 현대자동차 정규직은 원래 정의선이 사용자였죠. 비정규직은 이제 법적으로 사용자 그러면 교섭을 같이 할 건지, 따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쉬워요. 자, 더 나아가면, 현대자동차의 하청 회사들이 있어요. 하청 회사의 노동자들은 정의선이 사용자냐 아니냐, 이것들 정해가야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을 결정하는 게 현대자동차일 경우, 그러니까 하청 회사의 노동 조건을 결정하는 게 원청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그렇게 하면 인정이 된다. 정의선을 사용자로 보겠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부터 엄청나게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면 거기까지 인정됐다고 쳤을 때, 그러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하청의 노동자들, 이들이 공동 교섭을 할 건지 따로 교섭을 할 건지, 이 하청의 노동자들은 1차, 2차, 3차들을 따로 교섭할 건지, 현대자동차 그룹 하나만 놓고 봐서도 되게 많은 가지수가 생겨나고, 머리가 아프겠다. 그러면 민주노총에 있는 금속노조는 지금도 엄청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한쪽으로는 하청에 있는 이제 이 하청까지 가면 노조 조직이 잘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사장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저 사람 불쌍해. 어떨 땐 나보다 월급을 못 받아가. 내가 아무리 요구를 해봐야 저 사람은 아무런 뭐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됩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던 게 정의선한테 요구할 수 있게 돼요. 원청이 원청이니까. 이런 것들이 되면 노동자들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교섭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도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앞으로 2, 3년 동안 이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될 것이고,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이 시나리오들을 엄청나게 그려가게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진짜 싸움이다. 법을 바꾼 것이 수건이었다면, 자, 이때부터 노동자들의 삶은 막 해방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노자 간의,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노사 간의 여러 가지 머리 싸움과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들과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시기, 이렇게 봐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시도가 불법인 시대에서 합법인 시대로 넘어갔다. 이게 큰 변곡점이고요. 물론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제는 좀 그래도 희망찬 고민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 머리는 아프시겠지. 그러니까 사용자는 가능한 많은 것들을 불법으로 만들고 싶어 하겠죠. 합법의 범위는 여기까지야. 노동자들은 합법의 범위는 여기까지야. 이런 것들을 정해가는 꽤 긴 시간들이 축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사실 이 노조법도 지금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어쨌든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피하기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그래요? 윤석열처럼 거부권을.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는데 그게 버티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도의 또라이기 때문에 그걸 버틴 거지, 법원 판결이 저렇게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법을 버티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저는 근데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기 때문에 됐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친노동자적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자를 아예 뭐 이러진 않거든요. 진보당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근데 중요한 건 정부가 이렇게 출범을 하고 이 초창기에 민주노총이 바로 농성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그때 이걸 수정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당 내에서. 내용을 좀 수정하자. 2, 3조를. 네. 네. 그런 얘기들이 슬쩍슬쩍 나오고 약간 뒤로 미루는 게 어떠냐. 여당 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9월 이후로 좀 미루는 게 어떠냐. 이건 너무 사회적 갈등이 크니까 라는 명분으로. 그래서 그냥 배 깔고 누워버린 거죠. 자리 깔고 앉았어요. 됐고, 아니 우리가 같이 싸웠는데 이제 와가지고 우리는
그럼 안 되는겨? 이러고 이제 앉아버린 거잖아요. 그 투쟁이 없었다면 저는 밀릴 수도 있었다 이 생각이 돼요. 그 투쟁이 벌어짐과 동시에 대통령도 그러지 말어. 그냥 하는겨. 다 충청도 사람이에요, 왜? 경상도 분이신. 아까 제주도로 이렇게 공격을 하셔가지고 제가 처가가 뭐 충청도라.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민주노총의 발빠른 투쟁.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정권 초기에 민주노총이 좀 더 대규모 투쟁을 했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럴 겨를은 좀 없었으니까 일단 자리 깔고 앉았고 대규모 집회를 한번 한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순순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만약에 이걸 9월로 넘겨버리면 언제까지 밀릴지 모르거든요. 민주노총이 어느 정도의 투쟁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으로 봐서도 노동자들, 그러니까 민주노총, 홍노총 합치면 200만이 넘어요. 이 사람들을 내가 이재명 정부가 홀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그들이 우물쭈물했다면 홀대도 좀 참아주네 이럴 수 있었. 뭐 기다려주겠지 이렇게 네. 생각을. 서로 선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액션이 없으면 이걸 쫙 밀고 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노총이 그렇게 주저앉아서 이제 농성을 하고 뭐 있는 역량 없는 역량 다 모아가지고 서울에서 집회를 대규모로 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정부에게는 논리가 되죠. 노동자들이 저렇게 움직이는데 저건 더 커질 수 있다. 정권 초에 이거 힘들다 이러면 이런 논리가 되거든요. 설득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좀 정부 내에서도 혹은 여당 내에서도 좀 자본 쪽 사용자 쪽하고 좀 더 가까운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부처가 있고 그런 의원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민주노총을 지금 적으로 돌리는 게 이 정부를 운영해 가는 데서 좋은 거냐. 근데 이걸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언젠가 통과해야 된다면 지금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않냐라는 논리가 서게 되죠. 이런 걸 투쟁이라고 합니다. 투쟁이 있으면 그 투쟁이 또 그 정부나 국회 내에서는 어떤 근거 이런 게 되거든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좋은 거 아니야? 받은 거 아니야? 딱 뭐 그런 것도 맞죠. 근데 민주노총의 투쟁이 없었다면 이렇게 많이 손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한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법이 민주노총이 100%다 만족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나마라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건 투쟁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2차 상법도 개정됐다고. 이렇게 갑자기? 네.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재명 정부가 네. 들어서서 이게 됐다. 그러고 하니까 곰곰이 빠직. 야, 뭔 소리 하고 있어. 안 읽게 될 수도 있었다니까? 이건 좀 정도는 정리를 해주고 가셔야지. 빨리 넘어가야 돼. 물론 근데 지금 사실 저는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어찌됐건 지금 노동자들이 이번 이 노조법 2, 3조 개정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이제 좀 이게 확대도 많이 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김영훈 장관이 있고 하니까 너무나도 좀 든든한 그래도 좀 지원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혼쭐 났어 지금. 그래가지고 빨리 넘기려고. 아니 뭐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냥 네. 아무것도 없이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요. 2차 상법 개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요것도 제가 그냥 빛의 속도로. 지금 시간이 막 엄청 길어져가지고. 그 2차 상법,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난달이죠. 1차 상법이 통과될 때 우리 옆에 계신 그 조한무 기자가 발제할 때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다. 그게 이제 2차 상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원래 1차 하고 좀 뭉개면서 시간 좀 끄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 생각했던 것보다 그쪽에서 이 어떤 그 기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을 그 어떤 구호나 깃발로 삼아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그냥 막 다 집어넣어야 될 때다.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를 봐라. 사실 이거는 만약에 뭐 경제 민주화라거나 재벌 개혁의 이름으로 갔으면 그냥 하세월이었을 텐데 코스피 5천을 위해서 가자! 그러니까 다 가자! 그러면서 그냥 막 2차가 기분 좋더라고요.
네. 아, 진짜. 아니, 근데 아까 뭐, 이 2차 상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들 중에 집중투표제도 있던데. 맞습니다. 예, 요거는 또 어떤 내용인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분리선언제. 음. 집중투표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그 이사를 선임할 때, 경영진이죠. 이사회를 하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가진 표를 특정 후보한테 몰아줄 수 있게,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그 6번 페이지 잠깐 띄워주시면요, PD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시인데, 전체 회사 주식이 1000주 있는 회사라고 쳐보죠. 대주주가 600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소수주주가 400주를 갖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그러면 왼쪽에 현행을 보면은 이사 3명을 선임합니다. 네. 자, A씨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그럼 600표 나오겠죠. 어. 소수주주는 아무리 많아도 400표이기 때문에 져요. 그럼 대주주가 당선되고 B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60%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사회, 그러니까 경영적 판단을 내리는 이사회는 대주주가 100% 장악해버리는 이런 구조를 좀 바꿔보자.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3명을 뽑으면 이 3명에 한 표씩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곱하기 3이겠죠. 대주주는 600주를 갖고 있으니까 3명을 다 한 표씩 뽑을 수 있는 1800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400주를 갖고 있는 소수주주는 1200표를 갖게 되겠죠. 전에는 A 후보 찬성 반대, B 후보 찬성 반대, C 후보 찬성 반대였는데 이 집중투표제로 바뀌면 A, B, C 후보를 나란히 놓고요. 투표하세요 하는 대신 세 후보 모두 찍을 수 있는 그 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 표는 1200, 1800, 3000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전에는 그냥 뭘 해도 600대 400이니까 안 됐던 거를 모을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해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을 곱해주는 거죠. 3명을 뽑으니까 4명을 뽑으면 4를 곱합니다. 그래서 3을 곱하면은 대주주는 1800표가 갖고 있고 소수주주는 400표에서 곱하기 3 해갖고 1200표를 갖게 되죠. 이 1200표를 한 명한테 몰아주면 어떻게든 한 명은 밀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이사가 당선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눈치 싸움이 엄청 심해질 것 같은 게 여기 개정 후보면 A 후보에 대주주가 600표씩 딱 나눈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소수주주가 A 후보한테 1200표 다 줄 것 같아라는 정보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면 A 후보한테 대주주가 1201표 딱 주면 당선시킬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맞아. B씨한테는 뭐 299, 300씩 딱 주면은 진짜 1200이 다 갈 것 같잖아요. 네. 그래 여기에 1800을 줘버리고 1, 1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죠. 아니, 지금 개념이 틀려졌어요. 아 그래요? 다득표제로 바뀐 겁니다. A, B, C가 네. A 찬성, B 찬성, C 찬성으로 하는 게 아니고 A, B, C가 후보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뭘 그래? 만약에 1200표를 다 그럼 줄 것 같다. 2위가 되는 거죠. 아, 2위가 되는 거고? 찬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한 다득표제로 명만 되는 바뀌는 게 거예요. 아니고. 그럼 마지막에 C가 빠지겠지. 득표가 많아지니까. 그렇지. 그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대신 이제 그 뒤에 조금 다른 꼼수들은 엄청 많습니다. 그거 이외에 온갖 꼼수들이 있어요. 어찌됐든 일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놓자는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한 명이 가면 뭐가 바뀌어요? 보통 이사회가 9명, 10명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8명이 남이고 한 명이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외 이사잖아요. 지금 독립이사로 바뀌었나? 그렇죠. 독립이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회사 밖에 있는 독립이사 한 명이 가서 뭘 바꿀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많은 걸 바뀐다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주장이에요. 그 뭐 요즘 그 활동 펀드 무슨 펀드라고 그러지? 행동주의 펀드 이런 데서 이제 브리핑하는 거 보면은 이사회를 개최하기 전에 이사들한테 뭐 어떤 다양한 권한이 원래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회 이사라고 하더라도 이를테면 안건이 뭐야? 안건에 대한 자료를 좀 보여줘.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이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제 Q&A도 오고 가고 자료도 오고 가고 그것이 이제 실제 이사회에 들어가면 회의할 때 이제 이사록 회의도 남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회는 사실은 누가 그렇게 해요? 사회이사로 내가 선임이 됐어. 내가 검찰 출신이야. 부장검사 하다가 나와가지고 어디 갔어. 가서 무슨 자료를 달라 그래. 괜히 그랬다가 연임만 실패한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교수도 그렇고. 근데 이상한 사람을 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을 한 명 밀어놓으면 훌륭한 사람, 훌륭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많은 걸 바뀔 수 있다. 그럼요. 이게 이제 무슨 회사를 막 공격하거나 물론 대주주 입장에서 공격을 받는 거라고 느껴지겠지만 합리화의 과정에 단초가 될 수 있다. 요게 이제 그 집중투표제. 네.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 궁금하시겠죠? 그럼요. 예,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그 이사 중에 감사라고 해서 경영을 감시하는 사람들을 이제 일부 뽑게 되는데 그 뽑게 되는 사람을 지금은 그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 되는 회사는 한 명을 뽑게 돼 있어요. 이 그 좀 독립적인 방식으로. 그게 이제 지난번 그 상법에서 통과됐던 3% 룰이라는 건데 이 감사라는 건 그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시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일 경우에는 대주주의 입금에서 좀 자유롭게 하자. 그 대주주가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600%를 갖고 있으면 60% 지분율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60% 지분율을 그냥 3%만 하자. 나머지 57%의 권리를 박탈하자. 그래서 한 명 정도를 뽑자. 이런 게 이제 지난번 상법이었는데 그걸 최소 2명 이상으로 해라. 라는 방식의 이제 이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집중투표대로 소수주주가 한 명을 어떻게든 선임해. 그리고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는 건 없어요. 그냥 한 명이 늘어나는 건데 어찌됐든 미꾸라지 한 마리를 넣는 거죠. 메기 한 마리를 넣어서 근데 여지를 만드는 거죠. 미꾸라지니까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세요. 금방 빛의 속도로 메기로 바꿨는데 와 이걸 또 잡아내시네. 대단하십니다. 네, 메기 이걸로. 넥스야? 근데 이제 회사도 바보는 아니니까 집중투표되는 게 옛날부터 있기도 있어요. 포스코나 KT 같은 데 지금 뭐 정확히 조사를 안 해갖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도는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단 집중투표제부터 보면 이 집중투표제는 선임한 이사수 곱하기 주식수잖아요. 근데 이사를 한 명만 뽑으면 집중투표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 명만 뽑게 하는 방식이 너무 많죠. 이를테면 9명의 이사가 있어요. 9명의 이사를 1월에 임기 종료시키고 2월에 임기 종료, 3월에 임기 종료 이게 막 해요. 그래서 1월에 임시주총하고 2월에 임시주총하고 3월에 한 명씩밖에 못 뽑아. 그러면 집중투표대가 뭔 소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3명을 원래 뽑게 돼 있어. 원래 이제 주총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한 2-3명 정도 묶이겠죠? 3명이 묶여. 그러면 해당 주총에서 위장 긴급 안건이 있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한 명만 뽑는 걸로 하시죠. 딱 해. 그러면 대주주는 600표, 얘네는 400표니까 당연히 그러자. 그럼 한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투표제가 뭔 소용?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상법상에 보면 어떤 전문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그 60일 전인가 6주 전인가에 집중투표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임시주총을 한 40일 전에 공고해. 그러면 뭐야? 신청도 못해요. 집중투표를 못하니까. 그럼 그 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집중투표가 안 돼서 이사회에 한 명도 못 넣고 못 넣으니까 이전 뭐 이런 다양한 그 꼼수들, 기업의 혜택 전략들 뭐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도 그 공범위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법 개정 이후에 여러 시행령 개정이라는 시행규칙 개정이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코스피 5천 하고 지금 민주당 여당도 180석이 가지고 거대 정당이 코스피 5천 위원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일단 그 7번 페이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보면은 이게 이제 국정계획 5년 계획안인데 47번 국정계획 그 47번이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뭐 이런 거예요. 이 중에 1번이 주요 내용 중에 1번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시장을 정상화하겠다. 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어떤 기업들의 꼼수에 대해서 뭐 좀 열어주는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 그건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막아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계속 논란이 됐던 그 분할 합병 시에 이 그 분할하는 기업의 주식 가치나 합병한 주식 가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이걸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에서 좀 보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 이걸 상법으로 좀 보완을 한 거죠. 일부 주주만 하지 말고 총주주의 이익을 대변해라. 이사는 의무를 좀 씌워놓고 그리고 두 번째 상법 개정으로 소수주주가 어떻게든 하나의 파열음을 낼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주고 실제 그 밑에 단에서 이제
대주주가 다 해태해가지고 다 그냥 지나갔어. 그러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합병할 때 비율은 좀 상식적으로 하자. 뭐 주식가치 상승은 좀 상식적으로 해라. 뭐 이런 것도 지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뭐 저는 뭐 이렇게 자사주에 대해서 그렇게 꼭 소각해야 되냐, 많이 사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은 없지만, 다른 데도 못 쓰게만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자사주 의무 송악 방안에 대해서도 이 정부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것 좀 어려운데,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LG화학 같이 한 사업 부분을 따로 떼어냈을 경우 이 따로 떼는 사업 부분에 대한 주식을, 새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건 좀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되는 뭐 제도가 필요하다라거나, 그리고 배정을 안 해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분할을 결정한 회사가 사줘야 돼. 내 거 가져가. 이 껍데기밖에 안 나온 회사 나 주식 갖기 싫어. 라고 하면 분할을 결정한 회사가 이 주식을 사줘야 하는 매수 청구권, 뭐 이런 내용들,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MSCI 선진국 지수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갈 거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비롯한 향후 자본시장에 대한 정상화, 이것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노조법 2, 3조도 그렇고 상법 개정도 그렇고 향후 국정계획 5개년 계획안에서 나오는 자본시장 정상화 계획도 그렇고, 세 가지 다 기존에 있던 재벌 총수나 재벌 총수의 지배를 받던 기업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굉장한 파상 공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잘한다. 계속해라. 이렇게만 하자? 네.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이제 치고 올라와서 좀 쫙쫙 처벌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모처럼 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 뭐 남아있는 과제는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정말 소중한 희망의 첫 발을 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조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홍민철 기자의 아주 재미난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좀 덜 재밌었지만 기쁜. 그러면 네,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